북텔러 스칼렛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스칼렛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저희 채널에 유료 회원이 있잖아요. 네네. 예, 월 4,990원 네. 이렇게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주시는 건데 저희 채널을 또 애정해 주시고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회원에 대한 여러 특전들이 있는데 그 특전이라기보다는 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다. 요런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 그 설명 글에 소개 글에도 나와 있고요. 본 동영상 설명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씀부터 드려서 좀 죄송하네요. 아닙니다. 오늘 재밌는 작품이죠. 네. 어, 오늘 가져온 작품은 제3의 시효라는 작품입니다. 제3의 시효. 네. 이 작가가 유명한 분입니다. 네. 요코야마 히데오. 네네. 아마 아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작가 소개 좀 요코야마. 해주시죠. 예. 네. 일단 57년 도쿄생이고요. 네. 기자 생활을 하시고 나서 91년부터 이제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을 했는데 음, 마츠모토 세이초 상이랑 일본 추리작가 협회상 등 이제 수상도 많이 했고요. 재밌는 게 네. 그 2002년에 사라진 이틀이라는 작품으로 나오키상 후보에 올랐는데 엄청난 상이죠, 나오키상은. 거절했어요. 나 나오키상 안 상을 받겠다. 안 받겠다? 결별 선언. 네. 왜 그게 그러셨어요? 예. 그 안에 내용 중에 뭐 수영자의 골수 이식의 내용이 나오나 봐요. 근데 그 현실성을 놓고 아, 심사위원이랑 대립을 하다가 어, 결국은 안 받겠다 했는데 그 작품이 엄청 흥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요거 약간 노이즈 마케팅 노리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수영자가 골수 이식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나 보죠. 근데 이게 네. 전실성이 있냐 없냐를 있냐 없냐. 가지고 네네. 심사위원과 대립하다가 네. 나 안 받을게 음. 해버렸다. 네네. 강단이 좀 있는 분인데 네. 어떻게 보면 고도의 또 마케팅 전략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네. 거고요. 근데 음, 저는 이제 아무튼 네. 깜짝 놀란 건 마츠모토 세이초상을 받으셔가지고 네네. 깜짝 놀랐죠. 또 일본 추리작가협회상도 이거 받기 어려운 거거든요. 네. 네. 상도 많이 받으셨고 음. 이분이 주로 인제 그 어, 강력 사건의 이면에서 활약하는 인제 형사들의 고뇌를 어, 인간적으로 묘사한 소설을 그렇군요. 주로 쓰고 있다. 요렇게. 그래서 예. 지금 평가를 보니까 일본판 CSI 네네. 형사 미스터리의 최고봉이다. 네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요 제3의 시효라는 작품은 그 단편집 제3의 시효. 그러니까 이게 이제 표제작인 거죠. 네. 여기 수록이 돼 있는 거고 노블마인에서 2008년에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절판된 것 같아요. 네. 저도 사려고 보니까 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중고 서적으로만 구하실 수 있는데 중고 서적의 현재 가격이 원래 가격보다 2배가량 비쌉니다. 네. 그만큼 이제 희귀본이 됐다. 네네. 희귀한 판본이 됐다라고 보시면 음. 되겠네요. 이거 상당히 재밌습니다. 미리 좀 말씀드리면. 물론 뭐 스칼렛 님이 골라오신 책 중에 재미없는 책은 없었습니다만. 네, 네. 감사합니다.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주요 등장인물 소개해 주시죠. 일단 이게 살인 사건에 대한 거예요. 네, 일단 그렇다고 먼저 말씀을 해 드리고요. 네. 여기에 인제 범인으로 지목되는 다케우치가 범인, 나옵니다. 네, 네. 다케우치. 전자제품 판매점 사장인데 그 유키에의 어릴 적 친구라고 나와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유키에는 네, 유키에. 네, 우리는 아직 모르죠, 누군지. 모르죠. 예, 네. 네. 유키에가 누굴까? 음, 아 이 살인 사건에 인제 그 살인을 당한 사람이 네. 인제 혼마 아스시라는 택시 운전사예요. 네. 그 택시 운전사의 아내가 유키에입니다.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혼마 아스시라는 사람이 택시 운전사인데 이 네. 사람은 살해를 당했다. 그렇죠. 피해자고 네. 혼마 유키에는 그 피해자의 유족, 아내다. 이런 네. 얘기군요. 네. 정리됐죠? 네. 네. 그러니까 아스시, 유키에는 부부고요. 부부고 네. 다케우치는 유키에의 어릴 적의 친구고. 네. 네. 그리고 아리사라고 나오는데 아리사는 유키의 딸.
유키의 딸. 네. 자, 지금 중학교 2 학년 한 14살 정도 된 아, 유키의 딸이 아리사입니다. 중2병이네요. 중2병. 예. 아스시와 유키의 사이의 딸이 아리사다. 네. 음. 그리고 인제 살인 사건이다 보니까 형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그중에 인제 주인공격인 모리. 모리. 네. 모리는 아리사 담당이에요. 어. 네. 딸 담당. 중학교 2 학년짜리. 네. 예. 그리고 동료인 미야지마. 어. 미야지마는 유키의 담당이고 모리와 미야지마는 인제 동료 그 형사고. 강력계 형사. 네. 네. 그리고 구스미라고 나옵니다. 네. 구스미는 수사 2개 반장. 반장. 그러니까 여기 약간 네. 우리말로는 여자 이름처럼 들립니다만 남자인 거죠. 네. 구슴이. 남자고 약간 냉혈한으로 나옵니다. 냉혈한. 네. 예. 그리고 모리의 애인 아키코가 살짝 등장을 합니다. 네. 저희가 설명을 이렇게 드렸습니다만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 등장인물 설명이 나와 있죠. 네. 잘 보시면서 작품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코야마 히데오의 단편입니다. 제3의 시효 북텔러 스칼렛과 함께 하겠습니다. 줄거리 해설과 낭독 지금부터 부탁드립니다. 어제는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 죄송합니다. 이제 조금 안정이 되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일 오후 6시쯤 다케우치 전자제품 판매점의 다케우치 도시하루가 제게 전화를 걸어 내일은 바쁘니 지금 에어컨을 설치해주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열대야로 잠을 설치고 있던 저로서는 빨리 에어컨을 설치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오늘은 택시 운전사인 남편이 밤 근무를 하는 날이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케우치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체구가 작아서 다들 땅꼬마라고 놀렸기 때문에 남자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에어컨 설치가 끝나자 다케우치는 서비스라며 텔레비전과 라디오까지 조정해 주었습니다. 저는 고마워서 사과라도 깎아주려고 사과와 과일 칼을 들고 거실로 돌아오니 텔레비전 화면에 성인 비디오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전날 빌려온 건데 비디오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허둥대며 전원을 끄면 오히려 더 쑥스러울 것 같아 서두르지 않았는데 어쩌면 아직 독신인 다케우치를 놀리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남자들은 다 똑같네 하며 웃어 넘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이상한 분위기가 됐고 다케우치는 말없이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만 끄자며 엉금엉금 비디오로 다가가는데 갑자기 다케우치가 저를 확 끌어안으며 덮쳤습니다.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소리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블라우스가 벗겨지기 시작하자 그제야 정신이 들어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다케우치는 테이블 위에 놓인 과일 칼로 저를 위협하며 금방 끝낼 테니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얼굴은 난생 처음이었어요. 말을 듣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 같고 자칫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몸을 덜덜 떨며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후 다케우치가 일어나며 작은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다케우치가 막 옷을 주워 입기 시작할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도와달라고 소리쳤고 곧바로 남편이 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알몸이 된 저를 발견하고 눈이 휘둥그레진 남편은 밖으로 도망치려는 다케우치에게 짐승 같은 괴음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뒤엉켜 방바닥에 쓰러졌고 저는 그만하라고 소리만 질렀습니다. 조금 있다 두 사람의 몸이 떨어지자 다케우치가 재빨리 과일 칼을 집어들며 방문 앞에 서 있던 남편에게 비키라고 여러 번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뒷걸음질을 치며 냉장고 옆에 있던 알루미늄 배트를 받습니다. 강도 퇴치용으로 예전에 회사에서 갖고 온 물건이었습니다. 남편이 배트를 잡는 순간 다케우치가 뒤에서 남편의 등을 찔렀습니다. 남편은 비명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 이후의 일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마 도와달라고 소리치며 정신없이 울부짖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살해당한 혼마 아스시의 아내 유키에의 진술이다.
연립주택의 한 집을 시간이 지배하고 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의 시선이 탁상 시계를 응시하고 있다. 세 개의 바늘이 12시에 12의 위치에 겹쳐졌을 때 누군가의 손목시계가 삐삐삐 하는 전자음을 냈다. 오전 0시 택시 운전자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정확하게 15년이 지났다. 혼마 유키에는 시선을 떨어뜨리며 깊은 한숨을 토해냈다. 측은할 정도로 어깨가 움츠러들어서 몸이 한층 더 왜소해 보였다. F현 경찰청의 강력계 형사들은 긴장을 풀지 않았다. 테이블 위의 전화에는 역탐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공소시효 완료. 도주 중인 다케우치가 그렇게 오인해서 유키에게 전화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러나 진짜로 공소시효가 완료되는 것은 7일 뒤인 7일 후 오전 0시다. 다케우치는 혼마 아스시를 살해한 다음 대만으로 건너가서 7일간 체류했었다. 범인이 외국으로 도주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55조에 따라 그 기간만큼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신문기사나 소설을 통해 널리 알려진 조항이지만 다케우치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는 이상 앞으로 남은 7일은 다케우치를 체포할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기회다. 수사일과는 오늘을 제1시효, 7일 후를 제2시효라고 명명하고 극비리에 현대 전역의 특별수사 태세를 지시했다. 오전 1시가 지났다. 방에는 선풍기 소리만 들리고 있다. 유키에는 여경의 권유로 잠시 몸을 눕혔다. 전화기는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고 모리는 책상 다리를 하고 벽에 기댄 채 평소 습관처럼 머리를 이리저리 어루만지고 있다. 2주일이나 이곳에 틀어박혀 있는 동안 트레이드마크인 스포츠 머리가 길어져서 자꾸 신경이 쓰였다. 기다리는 일도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오랫동안 형사 생활을 해왔다. 오전 2시가 지났을 때 유키의 딸인 혼마 아리사가 티셔츠에 핫팬츠 차림으로 옆방에서 나와서 형사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어두침침한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다. 아리사 담당인 모리의 시선은 자연스레 소녀의 도톰한 귓불로 향한다. 피어스 구멍조차 거북스러워 보이는 유키에의 얇은 귓불과는 사뭇 다르다. 그렇다고 살해된 혼마 아스시의 귓불을 닮은 것도 아니다. 아리사의 귓불은 가혹하게도 다케우치의 사진에 보이는 귓불을 빼닮았다. 다케우치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다. 3년 전에 유키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아이 내 딸 맞지? 하고 물어보았다고 한다. 냉장고 문이 닫히고 콜라 페트병을 든 아리사가 모리를 힐끗 쳐다보고는 옆방으로 들어갔다. 먹잇감. 그녀를 먹잇감이라고 부르던 구스미 반장의 차가운 얼굴이 떠오르자 모리는 속이 울렁거렸다. 구스미 반장은 제1시효가 완료된 오늘도 이곳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냉혈한이라는 별명을 지닌 공안 형사 출신인데 부하 직원들에게 속마음은 물론이고 자신의 소재조차 알리지 않았다. 날이 밝았다. 가슴이 연립백 4호에는 이부자리 3세트와 큰 가방 하나가 놓여 있다. 이곳은 수사 일과가 보름 전에 빌린 집인데 구스미가 이끄는 강력범 수사 2개, 통칭 2반이 사용하고 있다. 한 집 걸러 자리한 102호는 혼마 모녀가 사는 집이다. 두 집을 오갈 때는 현관문이 아닌 도금 공장의 외벽과 맞닿은 연립 건물 뒤편의 창문을 이용하고 있다. 모리는 재빨리 셔츠와 바지를 벗고 이부자리로 파고들었다. 3시간쯤 눈을 붙인 뒤 등교하는 아리사의 주변을 경계해야 한다. 최근 2주일 동안 매일 반복된 일이다.
원래는 지금 일반 동료들과 함께 다카네초에서 일어난 여사무원 살인사건을 추적하고 있어야 한다. 일반보다 등급이 낮은 2반을 지원하게 된 것은 씁쓸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이 택시 운전사 살인사건에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다. 나름대로 이 사건과 인연이 있는 것이다. 모리는 15년 전 파출소 근무를 마치고 막 관할 형사과에 배속되었을 때였다.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고 선배 형사와 함께 인접경찰서 관할 지역으로 차를 몰았다. 모리는 뜻밖에도 파친코 업소의 주차장에서 다케우치 전자제품 판매점에 경트럭이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놀이터에서 젊은 남자가 피투성이가 된 손을 닦고 있는 걸 목격했다는 정보도 확보했다. 갓 데뷔한 형사로서는 행운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날의 수학이 없었다면 과연 본청의 형사로 발탁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하지만 한 젊은 형사에게 출세길을 열어준 택시 운전사 살인 사건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용의자 다케우치는 수사망을 피해 도주했고 해외로 도피했다. 당시 수사 일과에서도 그런 점을 염두에 두었다면 출국하거나 귀국했을 때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옆에서 한 발 먼저 이불 속에 들어갔던 미야지마 형사가 모리 형사를 불렀다. 미야지마 형사는 근처의 슈퍼마켓에서 계산으로 일하는 유키에를 담당하고 있다. 미야지마는 다케우치가 공소시효 기간이 연장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전화가 없는 게 아니겠냐고 모리에게 물었다. 하지만 모리는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다면서 낮 시간에 전화를 걸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자 미야지마가 또다시 녀석이 알고 있는 것 같은지 아니면 모르고 있는 것 같은지 모리의 생각을 물었다. 모리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반반이라고 대답했다. 용의자 다케우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가업인 전자제품 판매점을 이어받았다. 그러니 따로 법률을 공부할 기회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모리 자신도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형사가 공소시효 정지를 이용해 범인을 체포하는 장면을 여러 번 본 적이 있다. 미야지마가 혼잣말처럼 부인은 지금 어떤 기분일까 하며 중얼거렸다. 모리도 마침 그걸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다. 유키에는 15년 전에 의사에게서 임신한 사실을 전해 들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워하며 자신이 천벌을 받을 거라는 말도 했다고 한다. 남편이 죽은 것도, 누구의 자식인지 모르는 아이를 뵌 것도 자신이 다케우치에게 빈틈을 보였기 때문에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했다. 결국 심리 치료를 30번 이상 받았다고 한다. 당시 유키에는 고민 끝에 아기를 낳기로 했다. 결혼 3년째부터 아이를 낳으려고 노력했으니까 틀림없이 남편의 아이가 맞을 거라고 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아리사의 귓불이 그녀가 누구의 아이인지 말해주고 있었다. 혈액형도 다케우치와 똑같은 B형이다. 유키에는 지난 14년 동안 무슨 생각으로 그 딸을 키웠을까? 잠든 줄 알았던 미야지마가 불쑥 부인은 그가 체포되지 않기를 바라지 않을까? 라며 말을 꺼내자 모리 역시 그럴지도 모른다며 한숨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유키에의 속마음을 함부로 판단하기는 조심스럽다. 믿었던 어릴 적 친구에게 강간당한 마음의 상처는 상당히 클 것이다. 게다가 남편까지 살해를 당했으니 그 원망이 오죽하겠는가. 하지만 남편을 죽인 그 어릴 적 친구는 자신의 딸인 아리사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또한 다케우치에게 빈틈을 보이며 유혹한 것에 대한 자책감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녀는 아직도 자신을 자책하고 있을까? 유키에는 무엇보다도 딸의 앞날을 걱정하며
마음을 졸이고 있을 것이다. 아리사는 아직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모르고 있다. 당시 경찰이 유키에가 강간당한 사실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다케우치가 붙잡혀 재판을 받게 되면 살인 사건 뒤에 가려진 강간 사건도 백일하에 드러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아리사도 마음의 상처가 될 진실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 오전 0시를 맞이하면서 깊은 한숨을 토해낸 유키의 모습이 모리의 눈에는 안도의 한숨으로 비춰주었다. 다케우치가 붙잡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유키에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만약 그렇다면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제2 시효가 완료되기까지는 아직 7일이 더 남았다. 다케우치가 자신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유키에게 연락할 가능성이 높다. 3년 전에도 유키에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 아이가 자신의 딸이 아니냐고 물었었다. 그는 사건에 대해 여러 번 사과한 뒤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유키에는 완강히 부인했다. 다케우치는 다시 연락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었다. 유키에는 곧바로 경찰에 통보했다. 당시 수사일과는 그 연락을 받고 크게 술렁거렸다. 다케우치가 아리사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그 아이라고 말한 것은 아리사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봤다는 뜻이다. 경찰은 그가 현내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지금처럼 대규모 수사 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이 연립주택에는 당시에 담당 사건이 없던 강력 3반이 몰려왔다. 이 집에 들어와서 다케우치의 두 번째 전화를 기다렸던 것이다. 하지만 그 극비 수사는 예기치 못한 일로 중도에 종결되었다. 정보가 언론에 새나간 것이다. 범인이 피해자의 집에 전화를 걸었다는 기사가 신문에 났다. 이후로는 다케우치는 전화를 하지 않았다. 아마도 역탐지를 우려해 전화를 하지 않은 게 분명하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역탐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다케우치가 아리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유키에나 아리사에게 반드시 뭔가 행동을 취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오늘일지 내일일지는 알 수 없다. 어쨌든 경찰로서는 다케우치가 착각하기를 바라며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모리는 조금이라도 자두기 위해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느새 슬픈 눈을 지닌 갸름한 여자의 얼굴이 자리하고 있었다. 신도 아키코. 반년 전에 탐문 수사를 벌이면서 알게 된 여자였다. 그녀는 폭력적인 남편 곁을 떠나 8살짜리 아들과 숨어서 지내고 있었고 모리보다 2살 위인 37살이다. 이 일을 맡기 직전 처음으로 그녀를 안았고 남편과 헤어지라는 모리의 말에 그녀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간청했다. 모리는 거친 한숨을 토해내며 담요를 뒤집었었다. 어쨌든 제2 시효까지는 앞으로 7일이 남았다. 유키의 고민도 앞으로 7일 안에 결말이 날 것이다. 오전 6시 반, 자명종 벨소리에 일어난 모리 형사가 뒤쪽 창문을 통해 102호로 들어가자 벌써 교복으로 갈아입은 아리사가 식탁에서 토스트를 먹고 있었습니다. 화장을 막 끝낸 유키에는 수면 부족으로 얼굴색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눈에 띌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거실에는 밤새만 투석한 얼굴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만 봐도 다케우치가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도 전화가 없다면 다케우치는 공소시효가 일시 정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모리 형사가 이 작전이 계속 진행되는 건지 묻자 입안의 오에쿠사 주임이 전화기로 시선을 보내며 아직 전화기가 울리지 않았으니 계속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사실 지금 지휘관이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휘관인 구스미 반장은 공안 형사 출신이었는데 다들 행선지를 모르는 상황이었죠. 형사는 대체로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직업인데 그중에서도 본청 강력계에 소속된 사내들은 특히 더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였다간 즉시 관할 경찰서로 좌천되기 때문에 한시도 긴장감을 늦추지 못했어요. 때로는 같은 반의 동료들조차 적으로 간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일단 사건을 맡으면 범인 체포라는 절대적인 목적을 향해 각자가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합니다. 폐쇄적인 집단인 경찰 조직에서 반은 최소 단위인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은 구스미 반장을 위해 땀을 흘리려는 반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 구스미 반장은 부하들을 인정으로 통솔할 생각이 아예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 부하는 단지 자신의 수족일 뿐이었습니다. 구스미가 모리에게 처음 맡긴 임무는 F지방법원의 형사부에 소속된 판사의 동향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판사가 자주 다니는 요리집, 술집, 골프장, 기원, 지인의 집 등을 모두 파악해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공안형사 출신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택시 운전사 살인 사건에서 판사의 주변을 조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고 물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움푹 들어간 눈자위 속 생기 없는 두 개의 눈동자가 무조건 명령에 따르라고 강요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상부에서 구스미가 이끄는 이반에게 이 사건을 맡긴 이유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구스미에게는 씻어내기 어려운 의혹이 있었는데 바로 3년 전의 정보 누설 건이었습니다. 다케우치가 유키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기자에게 알려준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내기 위해 당시 철저한 내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보 누설을 막기 위해 관할 경찰서에는 피해자의 집에 전화가 온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일과에 범인이 있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일과의 형사들은 완강히 부인했기 때문에 누설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의심의 눈길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외지인인 구스미에게 향했습니다. 별다른 근거도 없고 누설 목적도 불확실했지만 구스미를 향한 의혹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구스미에게 이 사건을 맡긴 건지 의아했습니다. 아리사는 학교 다녀오겠다고 어머니 유키에게 인사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우에쿠사 주임이 무전기에 낮은 목소리로 동그라미2 등교라고 말하자 모리는 뒤쪽 창문을 넘어 재빨리 거리로 나갔고 곧바로 동그라미2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리사는 20m쯤 앞에 걸어가고 있었고 중학교까지는 걸어서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리사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주변의 남자들이 그녀를 쳐다보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유키에도 젊은 시절에 남자 관계가 꽤 복잡했다고 들었는데 아리사를 2주 동안 지켜보고 있는 모리로서는 주변의 남자들이 미모의 유키에를 그냥 내버려주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리사가 행인들이 많은 큰 길로 나가자 강력 이반 형사들의 얼굴이 여기저기서 눈에 띄었습니다. 여경과 커플로 위장한 형사도 있고 기동수사대의 위장 순찰차가 거리를 지나갑니다. 뒤따르던 두 번째 차는 길가에 정차하고 형사가 차에서 나와 담배를 사는 척합니다. 아리사가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은편에 야구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중년의 사내가 짙은 눈으로 아리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형사 한 명이 슬쩍 다가가더니 일부러 손수건을 떨어뜨린 뒤 그것을 주우면서 사내의 얼굴을 슬쩍 확인합니다. 아리사가 횡단보도를 건너가자 바로 앞에 중학교가 보입니다. 그녀가 환한 얼굴로 친구들과 나란히 걷다가 또 다른 친구들과 합류하더니 교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리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우에쿠사 주임에게 전화를 걸어 동그라미2 도착, 이상 없음, A지점으로 가겠음 하고 말했습니다. A지점은
30m쯤 후방에 위치한 오래된 2층 집입니다. 집주인인 요시다는 방범협회 임원이고 부인은 여성운전자 클럽의 회원으로 부부가 모두 경찰에 협조적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관해서는 이유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경찰의 잠복을 위해 흔쾌히 2층의 방 한 칸을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다케우치가 이곳에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았지만 형사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면 설마 하고 생각한 일들이 실제로 종종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범죄의 본질이 세상의 상식이나 기존 개념을 깨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인원이 A 지점부터 D 지점까지 4군데에서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모리가 뻐근해진 목을 이리저리 돌리며 1시간 넘게 쌍안경으로 살펴보고 있다가 도로에 우뚝 서 있는 사내의 뒷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사내가 고개를 돌려 모리가 있는 2층 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연락도 없이 2주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구스미 반장이었습니다. 몇 분 뒤 방문이 열렸고 구스미는 인사도 받지 않고 성큼성큼 앞으로 다가오더니 고압적인 말투로 비켜보라고 말했다. 구스미는 창가로 다가가서 한동안 말없이 중학교 건물을 바라보았다. 한동안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다. 구스미는 자신의 필요성을 느낄 때 이외에는 타인과의 관계를 거부하면서 의사소통의 채널을 차단하고 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의 채널이 열리게 된다. 이번에도 언제나 그랬듯이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날아들었다. 머리, 여긴 됐으니까 여자나 청산하고 와.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여자? 청산이라니. 모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러다가 갑자기 모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설마 저에 대해서 조사한 겁니까? 조사한 게 아니야. 정보가 흘러든 것뿐이야. 신도 아키코의 남편은 좌익 동조자라더군. 그건 아닙니다. 주변에서 부추겨서 조합 활동을 열심히 한 것뿐이에요. 게다가 여자는 조만간에 남편과 헤어지려고 합니다.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헤어질 거라고 생각하나? 구스미가 곧바로 되받아치자 모리는 말문이 막혔다. 사실 아키코는 아직 이혼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모리는 그렇게 믿고 있다고 대답했다. 여자 말을 믿다니 멍청하구만. 자, 정리해. 그 여자는 말이야, 매춘부야, 매춘부. 남편이나 자네 말고도 남자가 또 있다고. 누구한테 자신을 팔아넘길지 계산하고 있는 거야. 모리는 한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매춘부라니. 모리가 알고 있는 아키코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단어였다. 저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얘기라면 이미 알고 있어요. 가족처럼 친밀하게 은신처를 구해줬다고 하더군요. 돈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도 하던가? 그 중개업자가 집세를 받지 않고 연립주택에서 살게 하는 거 알고 있냐 이 말이야. 모리는 온몸이 뻣뻣해지는 느낌이었다. 아키코는 집세가 4만 5천엔이라고 했다. 모리는 지난달에 그녀에게 집세 보태라고 3만 엔을 건네주었었다. 아키코는 죄송하다며 다음에 꼭 갚겠다고 했었다. 모리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을 질타했다. 아키코에 대해선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고 아키코는 그런 여자가 아니다. 이런 사내 말에 휘둘릴 이유가 없다. 모리는 강한 어조로 말했다. 반장님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자에 관한 일은 제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저는 그 여자와 함께할 생각이니까요. 그럼 먼저 사표부터 내고 가서 그 매춘부에게 가든가 말든가 해. 모리는 매춘부라는 말을 두 번째로 듣자 충격을 받으며 다시 한번 말해보라며 주먹을 움켜쥐었다. 자네 질리지도 않나?
10년 전에 공안부 위원이었던 여경한테 청혼했다가 무슨 일을 당했냐 이 말이야. 여자는 그런 동물이야. 자신한테 이익이 될 만한 남자는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끌어안고 있으려고 하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이야. 더 이상 참지 못한 모리는 구스미에게 닥치라고 하며 주먹을 날리려고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보리차를 든 부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모리는 몸을 바르르 떨며 잔뜩 짙은 눈으로 구스미를 쏘아보았다.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는 구스미를 보니 한편으로는 섬뜩한 느낌도 들었다. 구스미의 과거 전력이 저절로 머릿속에 떠오른다. 8년 전의 일이다. 구스미는 공안부 요원으로 사교 집단을 조사했는데 반년쯤 걸려서 교단에 드나들고 있는 18살 여자를 스파이로 만들었다. 구스미는 그 여자를 이용해서 수시로 교단에 관한 정보를 빼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교단 내부에서 의심을 받기 시작하자 냉정하게 안면몰수하고 연락을 끊어버렸다. 결국 그 여자는 자백을 하고 교단의 집단 린치를 당해 사망하고 말았다. 그리고 얼마 후 구스미는 경감으로 특별 승진했다. 린치 살인을 계기로 교단을 강제 수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당의 잔당이 구스미의 행태를 고발하는 전단지를 시내에 대량으로 살포했다. 그로 인해 구스미는 더 이상 공안 형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되었다. 그 후로 구스미는 본청의 관리부서인 경무과 후생과 정보관리과를 전전했다. 그러면서 조직 내부에 숨어있는 교단 동조자를 찾고 있었다고 한다. 전단지에 실린 구스미의 사진은 경무과에 보관돼 있던 필름을 인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뜻밖에도 공안부가 아닌 수사일과에 배치되었다. 형사부의 간판부서인 수사계에 공안 출신이 배치된 것은 처음이었다. 게다가 구스미는 단번에 2반 반장으로 발탁되었다. 토박이 형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노골적으로 거부감을 드러냈지만 상부의 기대에 부응하며 자신이 맡았던 사건들을 모두 해결해내는 구스미를 무너뜨릴 수는 없었다. 그의 역량은 파란 귀신이라는 별명을 가진 일반 반장 구치키와 쌍벽을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끓어오르는 혈기를 지닌 구치키와는 달리 구스미는 냉혈한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모리는 오늘에야 그 별명의 의미를 실감하며 구스미에게 자신은 일반 소속이니까 더 이상 그의 지시는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구스미의 섬뜩할 정도로 싸늘한 시선이 느껴졌다. 모리는 이 일이 마무리되는 7일 뒤에는 깨끗이 물러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구스미 반장이 말했다. 7일로 끝나지 않으면 어떡할 거지? 모리는 한순간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 제2시효가 완료되면 경찰은 더 이상 대응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무슨 뜻이냐고 되물었지만 이미 구스미는 담배 연기만 남긴 채 방문 저편으로 사라졌다. 모리는 하루 종일 이런저런 생각에 마음이 뒤숭숭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소시효에 대해 생각했지만 차츰 모든 생각이 아키코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구스미가 내뱉은 가시돋친 말들은 점점 더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몇 번이나 휴대폰을 꺼냈다 집어넣었는지 모릅니다. 그나마 강력 일반으로서의 자존심으로 충동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만약 긴급 상황이 발생해 연락이 왔는데 연인과 통화 중이라 그 전화를 받지 못했다면 스스로도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머릿속은 어수선했지만 시선만큼은 본분을 잊지 않고 있을 때 갑자기 아리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리는 여기 오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아리사는 잠깐인데 어떠냐며 5분만 있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구슴이라면 당장 내보냈을 겁니다.
다케우치를 끌어들일 먹잇감이 형사가 잠복하는 방에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말이죠. 제1시호가 만료되기 전에도 아리사가 2번쯤 몰래 학교를 빠져나와 여기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였죠. 아리사는 정말 일주일 뒤에 공소시효가 끝나냐고 물었습니다. 모리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만약 제3의 시효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다케우치가 대만 이외의 나라에도 체류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리는 오전에 구스미가 내뱉은 말에 대해 곰곰이 생각한 끝에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리사는 아빠를 죽인 사람이 자신의 공소시효를 알고 있을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모리는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아리사는 질문을 던지면서 방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오늘은 왠지 아리사가 성가시게 느껴졌어요. 5분이 지났다고 말하려는 순간 아리사가 얼굴에 웃음을 띠며 가볍게 물었습니다. 아빠를 죽인 범인이 내 친아버지 맞죠? 모리는 아리사를 담당하게 된 뒤로 항상 이런 순간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하게 놀라고 웃음을 터뜨리고 마지막에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바보 같은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인터넷에서 봤다고 말하는 아리사에게 모리는 긴장감을 감추며 그런 기사는 다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리사는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귀도 아빠나 엄마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신문 기사에서 다케우치의 사진을 발견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리사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양쪽 귓불을 잡으며 자신이 아주 어렸을 때 아프다고 울었는데도 엄마가 귓불을 잡아당겼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엔 엄마가 쓰다듬어 주었는데 엄마는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줄 안다며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모리는 그런 거 아니라며 경찰이 조사했는데 아리사와 아빠는 혈액형이 B형이지만 범인은 A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리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모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정말이냐며 매달리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모리는 정말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다케우치가 붙잡히지 않는다면 진실은 영원히 파묻히게 됩니다. 모리는 자신도 모르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붙잡히지 마라. 죽을 때까지 이 아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모리는 아리사의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한순간 형사의 본분을 잊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가슴이 열린 102호의 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을 가장 유력하게 생각했던 강력 이반 형사들은 크게 낙담했고 아무래도 다케우치가 공소시효 정지 조항을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전 3시 반 모리는 동료 미야지마와 함께 104호로 철수했습니다. 모리는 잠자리에 들며 낮에 아리사와의 일에 대해 미야지마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혈액형 이야기는 아리사가 엄마 유키에게도 같은 질문을 할지 몰라 동료를 통해 유키에게 미리 귀뜸도 해줬습니다. 유키에도 고맙게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밤엔 근심거리가 사라진 것처럼 편안한 얼굴이었다고 했습니다. 마치 이제 붙잡히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 얼굴처럼 말이죠. 어쨌든 자정을 넘기면서 제2시효는 이제 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리는 아까 구스미가 7일로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던 것이 떠올라 혹시 다케우치가 대만 말고 다른 나라에도 나간 적 있냐고 미야지마에게 물었습니다. 미야지마는 그런 일은 없다며 자신이 직접 조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스미의 말은 무슨 뜻일까 궁금했습니다. 해외 체류 이외에 다케우치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킬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지만 별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가령 법원에 기소된 공범자라도 있으면 모를까? 이 사건에는 공범자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공소시효가 아닌 다른 뭔가를 말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 방에서 구스미와 나눈 대화는 이 사건과 아키코에 관한 것뿐이었고
이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면 아키코와 관련된 이야기일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리는 모르는 만큼 불안감도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미야지마에게 구스미 반장은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미야지마는 생각만 해도 짜증난다고 그만두라고 했지만 모리는 말해보라고 다그쳤습니다. 왜 그렇게 여자를 싫어하는 거냐고. 어머니가 도망가기라도 했냐고 말이죠. 하지만 구스미의 집안은 좋은 편이었습니다. 부모는 둘 다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모리는 더욱 의아했지만 미야지마는 훌륭한 부모 밑에서 부족함 없이 자라도 애초에 교정이 불가능한 사람들도 존재한다며 구스미도 그런 녀석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시간은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뒤에서 몰아대고 앞지르고 멈춰선 자는 그대로 남겨둔 채 흘러간다. 그 뒤에 남은 모든 것들은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되는 것이다. 가슴이 열린 배 2호는 다시금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다. 오후 9시가 지나고 제2의 시효라고 부르던 진짜 공소시효가 만료되기까지는 이제 3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거실에는 두 모녀와 5명의 형사가 있다. 아리사는 TV 쇼 프로그램을 보고 있고 유키에도 TV 쪽을 보고 있다. TV 옆에 탁상 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반 형사들은 아무런 말이 없다. 모리는 무료한 얼굴로 벽 쪽에 앉아 있다. 다케우치는 체포되지 않는 게 낫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이제는 동료들에 대한 미안한 감정도 많이 엷어졌다.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자정 전까지 전화기가 울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케우치가 자신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다. 시내에는 다케우치의 사진을 지닌 경찰관들이 수백 명이나 배치되어 있다. 위장 경찰차가 대거 시내로 출동해 거리의 공중전화 박스를 감시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그것도 해제될 것이다. 분하다는 느낌도 없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료되는 순간을 맞이하는 기분은 모리로서도 처음이었다. 옆에 앉아있는 미야지마도 비슷한 기분일 것이다. 다케우치를 체포하면 피해자인 두 모녀가 더 큰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때문에 형사가 지닌 사냥개로서의 본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드디어 때가 되었다. 오후 11시 55분, 56분. 모리의 머릿속 한구석에는 제3의 시효라는 단어가 맴돌고 있었지만 구스미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오전 0시가 되었다. 택시 운전사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완료된 것이다. 긴장된 분위기가 한순간에 나른한 분위기로 바뀌었다. 우에카사 주임은 귀에 꽂고 있던 이어폰을 빼냈다. 유키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갑자기 그녀의 시선이 올라간다. 현관 쪽에서 문소리가 났기 때문이다. 모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사람은 구슴이었다. 살벌한 기운을 풍기며 거실로 들어와서 집안을 쓱 둘러보았다. 구스미가 이 집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에쿠사 주임은 임무가 종료되었다며 철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구스미는 계속 진행해 라고 짧게 내뱉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가장 먼저 그 이유를 물은 것은 바로 유키에였다. 구스미는 생기 없는 눈으로 유키에를 쳐다보았다. 범인을 기소했습니다. 모리는 가슴이 철렁했다. 다케우치를 기소했다고? 유키에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체포할 수 없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체포하지 않아도 기소는 할 수 있죠.
첫 공판은 6일 뒤로 지정됐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범인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 체포 과정을 건너뛰고 곧바로 법원에 기소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제3의 시효의 정체였다. 분명 법적으로는 가능한 일이다. 공소시효는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유효기일이다. 조사기관은 그날까지 범인을 특정해 법원에 공판을 청구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체포라는 절차를 밟지 않아도 범인을 특정할 수만 있다면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스미는 바로 그 점을 이용했다. 첫 공판 날짜는 6일 후. 그날 전까지 다케우치를 찾아내 법정으로 끌어낼 셈이었다. 난이도가 높은 대담하고 기발한 방법이다. 하지만 이제껏 그런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 소재도 파악되지 않은 범인을 기소한다?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법원의 피의자를 기소하는 것은 검사의 직무다. 우선 그 검사부터 설득해야 한다. 설령 검사를 설득하는 데 성공한다 할지라도 판사가 그 공판 청구를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일개 형사가 제시한 도박에 가까운 묘책에 동조할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판사가 실제로 그 묘책에 동조를 한 것이다. 모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구스미가 모리에게 처음 지시한 업무는 F지법 판사의 동향을 파악하라는 것이었다. 구스미는 모리가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접근해서 약점을 잡았을 것이다. 갑자기 등줄기가 오싹해진다. 다케우치는 해외 체류로 공소시효가 연장된 것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구스미가 치밀하게 준비한 제3의 시효까지는 간파하지 못했을 것이다. 첫 공판까지는 엿새가 있다. 그 사이에 전화기가 울리는 순간 그것으로 다케우치의 도피 행각도 끝이다. 이반 형사들은 다들 굳은 표정이었다. 유키에는 사태를 납득하지 못한 채 불안한 표정으로 형사들의 안색을 살피고 있다. 바로 그때 전화기가 울렸다. 유키에가 움찔 놀라며 전화기를 쳐다보았다. 구스미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받으라고 말했다. 이제는 시간이 아닌 구스미가 이 집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다. 유키에가 긴장한 표정으로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모리는 헤드폰 한쪽을 귀에 대고 있고 다른 한쪽에는 미야지마가 달라붙어 있다. 몇 초간 침묵이 흐른 뒤 전화를 건 사람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여보세요? 나야, 다케우치. 어서 도망가! 응? 뭐라고? 여기 경찰이 있어. 어, 그게 무슨 말이야? 하지만 이제 공소시효가 끝났잖아. 다신 전화 걸지 마. 유키에는 황급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유키의 속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아리사를 위해서 다케우치가 체포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부질없는 일이다. 역탐지기가 위치 추적에 성공한 것이다. 발신지는 FC 어린이 놀이터 앞의 공중전화 부스였다.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는 구스미가 생기 없는 검은 눈동자로 유키에를 응시하면서 발견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구스미는 이곳에 있는 형사들과의 소통을 거부하며 실황 중계를 멈추고 있다. 실황 중계를 멈추지 않았다. 지금 뒤쫓고 있군. 포위했네. 그럼 저항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렇겠지. 그놈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생각할 테니까. 유키에가 조금씩 흐느끼기 시작했다. 어? 도망치는 모양이구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건가? 듣고 있던 모리가 낮은 목소리로 이제 그만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구스미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계속했다. 경찰을 밀치고 도망가네. 멍청한 놈.
공무집행 방해죄가 추가되겠구만. 헤, 질질 짜고 있구만. 또 도망치려고 하다가 경찰봉에 얻어맞은 거네. 그만해요. 그렇게 소리친 것은 유키에였다. 이제 그만해요. 다케우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놔줘요. 갑작스러운 유키의 말에 모든 시선이 일제히 유키에한테 향했다. 그럼 자백인가? 설마 그럴 리가. 모리는 자신의 예감을 지워버리려고 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남편을 죽였습니다. 다케우치는 저 대신 도망친 겁니다. 모리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갔다. 바로 유키에가 진범이었던 것이다. 문득 7일 전에 이곳에서 보았던 광경이 떠올랐다. 자정이 된 순간 유키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이다. 유키에는 해외 나간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날의 제1시효가 그녀의 진짜 공소시효였던 것이다. 범인인 유키에만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범행을 자백한 것이 아니다. 단지 진술한 것뿐이다. 이미 사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있기 때문이다. 구수미의 시선이 잠깐 모리 쪽으로 향했다. 그 눈빛은 바로 이런 게 여자다 라고 말하는 듯했다. 구수미가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자 유키에가 다시 입을 열었다. 유키에와 다케우치는 어렸을 때부터 함께 놀았던 사이였고, 고등학생 때는 둘이 사귄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유키에가 처음으로 낙태했을 때의 상대도 다케우치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어색해지면서 점점 멀어졌고, 그러다가 결혼 후에 동창회에서 다시 만나 유키에가 에어컨 설치를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다케우치를 유혹하려는 마음이 어렴풋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인 혼마와의 결혼 생활은 그다지 순조롭지 못했고, 성인 비디오는 유키에가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예상한 대로 다케우치는 그 비디오를 보고 유혹을 참지 못했습니다. 유키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저 잠깐 지난 날을 떠올리고 싶었고, 예전처럼 다케우치에게 사랑을 받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간 근무를 하던 남편이 갑자기 귀가한 것은 예기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혼마와 다케우치가 뒤엉켜 싸우기 시작했고, 다케우치는 과일 칼을 집어들었지만 혼마의 알루미늄 배트에 맞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혼마가 배트를 번쩍 쳐들었던 바로 그때 유키에가 과일 칼로 남편의 등을 찔렀습니다. 유키에는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정말로 남편이 다케우치를 죽일 것 같아서 순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혼마의 시체를 앞에 두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강도의 소행으로 꾸밀 생각도 했지만 집 앞에는 몇 시간째 다케우치의 경트럭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다케우치는 자신이 죽인 걸로 하자며 그동안 유키에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말도 했습니다. 중절시킨 것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습니다. 유키에는 다케우치에게 도망가라며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만 피해 다니라고 말했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만 무사히 도망치면 둘 다 교도소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고, 그때는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케우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부모도 집도 다 버리고 살인범이라는 오명을 쓴 채 도피 생활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유키의 이야기가 끝나자 구스미는 위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빨간 불이 켜져 있는 걸 보니 유키의 이야기를 녹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키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구스미는 유키에게 남편을 미워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특별히 미워했던 것 같진 않다고 하며 단지 몇 년이나 함께 살다 보니까
더 이상 자신을 여자로 보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구스미의 시선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허공으로 향하다 이내 유키에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기는 아까 범인을 기소했다고 말했지 다케우치를 기소했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말이죠. 그러자 유키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구스미는 제1시호가 만료되기 전에 기소 절차를 끝마쳤다며 그녀에게 살인죄로 재판을 받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전율에 휩싸였습니다. 그 놀라움을 표현할 말조차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악마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구스미의 철저한 계략은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유키에는 바닥에 쓰러져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고 모리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구스미는 처음부터 유키에를 표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유키에에게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모든 일을 꾸민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엄연히 지명수배가 된 범인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범인인 다케우치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는 한 유키에를 추궁해봤자 모든 죄를 다케우치에게 전가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스미는 편법을 사용해 유키에가 걸려들 3중 4중의 함정을 파놓은 것이었습니다. 구스미가 판사의 약점을 잡은 진짜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기소 청구를 받아들인 법원은 곧바로 피고인에게 공소장의 사본을 송달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구스미는 유키에가 자신이 기소될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판사를 협박해 송달을 지연시킨 것이었습니다. 미야즈마가 옆에서 냉혈한이라고 중얼거렸고 모리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구스미는 무슨 이유로 유키에를 범인으로 지목한 것인지 모리는 궁금했습니다. 분명 모리에게 판사의 동향을 살피라고 지시할 때부터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아리사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모리는 현관으로 걸어가다가 아리사의 방문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아리사가 그 방문 안쪽에서 어른들의 애증이 만들어낸 그 도톰한 귀를 바싹 들이대고 있지 않기만을 빌었습니다. 그로부터 닷새가 지났다. 모리는 지금 차를 타고 아키코의 집에 가는 길이다. 정식으로 청혼할 생각이다. 문득 구스미가 했던 말이 생각났다. 아키코는 누구한테 자신을 팔아넘길지 계산하고 있다는 그 말이었다. 그런데 그건 당연한 거다. 행복해지고 싶은 건 누구나 마찬가지다. 결국은 그녀가 선택하는 것이다. 모리는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어쨌든 나도 최선을 다할 거다. 맘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동네에 그녀를 맞이할 집도 마련해야 되겠지. 돈도 많이 들이고 근사한 말로 내 진심도 전하고. 구스미가 유키에를 범인으로 지목한 이유도 밝혀졌다. 정보 누설 소동이 벌어졌던 3년 전부터 그녀를 의심한 것이다. 수사 일과의 형사들은 다들 그 정보 누설을 구스미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구스미가 정보를 흘린 것이 아니었다. 말하자면 정보 누설 소동의 범인이 구스미가 아니라는 건 구스미 자신만이 알고 있었다. 그래서 다른 형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신문사에 정보를 흘린 것은 바로 유키에였다. 다케우치가 전화를 걸어서 도망다니기 지쳤다며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했던 모양이다. 유키에는 그런 다케우치의 마음이 나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가 자신의 주변에 나타나면 경찰에게 붙잡힐 가능성이 높아지고 혹독한 조사를 견뎌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다. 그래서 경찰과 언론을 방어막으로 이용한 것이다. 다케우치의 접근을 막으려고 그가 전화한 사실을 공개한 것이다. 모리는 만약 지원 명령을 받으면 다시 이반에 합류해 볼 생각이다. 그때는 구스미와 제대로 겨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연립주택 앞에 차를 세웠다.
아직 응석을 부리는 코 흘리게 꼬마 고이치가 조그만 자전거를 끌고 집에서 나왔다. 모리를 발견하고는 쏜살같이 달려왔다. 고이치의 머리를 덥석 잡고 얼굴을 들어 올렸다. 부엌의 창문 너머로 갸름한 얼굴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모리는 고이치를 번쩍 들어안고 걸음을 옮겼다. 품에 안겨 장난치는 고이치의 귓불이 볼에 닿았다. 중학생 누나가 생기는 건 어떠냐고 물었다. 꼬마는 단번에 좋다고 생각했다. 적당한 프로포즈 문구가 떠올랐다. 서두르지 말자. 서로 다른 남남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기 마련이다. 네, 소설은 여기까지죠. 네. 요코야마 히데오 작가의 제3의 시호. 상당히 흥미로운 소설인데요. 네. 재밌죠? 예, 저만 재밌고요. 재밌을까요? 아니요, 무척 재밌었고 이게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 좀 잊어버릴까 봐 먼저 좀 말씀을 나누면 지금 네. 모리가 지금 고이치는 자기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여자 있잖아요. 아키코인가? 네. 아키코의 그 아들이죠. 아들인데 네. 중학생 누나가 생기는 건 어떠냐. 요 중학생 중학생은 누나는 아리사. 아리사를 얘기하는 네 거죠. 네 네. 그러면 이 모리는 결국 이제 아버지는 죽고 그 아버지를 엄마가 죽인 그 딸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인제 엄마도 감옥에 가게 된 감옥에 가니까 거잖아요. 그 아이를 자기가 네. 키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쪼끔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아. 듭니다. 예. 그리고 네. 이왕에 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네. 아리사는 다케우치의 딸인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예. 고렇게 귓불에 좀 대해서도 나오고 계속 혈액형에 대해서도 나오고. 앞쪽에 네. 네. 결국 인제 모리가 거짓말로 그걸 그렇죠. 그렇게 음. 둘러댄 건데 둘러댄 거죠. 네. 저는 이 작품이 뭐라 그럴까요? 이 작가가 정말 형사 미스터리의 최고봉이라고 불리울 만하다라고 생각한 게 네. 형사들에 더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네. 이분이 기자 생활을 10년 넘게 했잖아요. 그랬다면서요. 예. 그래서 '혹시 경찰청 출입 기자였나?' 인제 이런 생각도 그럴 수 좀 해 있겠죠. 봤는데 네. 예 그거는 인제 저의 생각이고 네. 확실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형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네. 또 예 '꿰뚫고 있다.' 뭐 어. 좀 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도 스칼렛의 말에 동의를 하는 것이 어떤 뭐 시효 이런 거는 법률적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어떤 또 공소 절차라든가 음 이런 것들을 잘 꿰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사실 제일 앞부분에 제1 시효, 제2 시효가 나와요. 네네. 근데 제3의 시효는 뭐지 하고 계속 궁금해하다가 이제 네. 막판에 저도 예 어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기발했다고 기발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공소시효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 있으면 그게 정지가 되잖아요. 네네. 그런 것이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 아예 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하는데 네. 도대체 얘기를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지 했더니 결국은 제3의 시효 네. 가 이제 통쾌하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음 그 형사들의 초점을 맞췄다는 얘기는 이 모리는 이제 지나치게 인간적인 그렇죠. 그런 형사고 구스미는 상당히 냉혈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음. 뭐 무슨 검은 눈동자 이렇게 눈동자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던데 그리고 아주 좀 쉽게 말하면 싸가지가 없는 거죠. 네. 예. 그렇죠. 그 현장에 잘 나오지도 않고 본인이 필요할 때 이외에는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 소통을 하지 않는 그런 그렇지만 일은 리더. 굉장히 잘하는. 그렇죠. 일은 굉장히 네. 잘하는 거죠. 결국 예. 네. 그 판사를 동향을 파악하라고 했던 것도 자신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그렇죠. 것이었잖아요. 네.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네. 몹시 하여간 재밌었고요. 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장면, 유키의 역을 하신 건데 그 제일 처음에 어제는 흐트러진 모습을 네. 보여 죄송합니다. 이게 네네. 유키에가 진술한 내용이 진술한 나오는 거죠. 거죠? 예, 예. 네. 제가 그걸 좀 덧붙여 봤는데 네네. 그렇게 돼 그 있고요. 마지막에 저는 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모리가 네. 아키코에게 또 속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아아.
그러게요. 근데 예. 그게 구스미가 그게 네. 사람이 좀 너무 냉혈한이긴 하지만 또 '세상을 보는 눈은 제대로 갖추고 있지 네 않는가.' 네. 또 그런 생각을 '아 했고요. 아 착한 모리가 네. 또 당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쪼끔 네. 드네요. 근데 좀 정신 차려야 돼요. 아리사를 무슨 자기가 딸처럼 키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쉽지 않은 얘기죠. 그래도 예.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움푹 들어간 눈자위 속 생기 없는 두 개의 눈동자 요거네요. 네네 구스미. 맞습니다. 예. 구스미. 예. 그 이름은 약간 여성스럽고 또 좀 구수한 맛이 있는데 굉장히 냉혈한이고 이 공안 형사 시절에 그 말하자면 그 정보원을 그냥 내버려 둔 죽정 뭐 거잖아요, 이런 죽게. 네네네. 야 진짜 냉혈한 맛네요. 그렇죠. 물론 그것 때문에 승진을 하게 된 것도 그렇고요. 음. 예. 그리고 인제 그 동그라미 2 등교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네. 근데 너무 길지 않아요? 동그라미 2? 그냥 뭐 2 번 등교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은데 무전으로. 글쎄요. 근데 뭐 책에는 그렇게 써 있어서 네네. 네. 제가 그 바꿀 순 없고. 아 예. 아니요. 네. 제가 스칼렛을 탓하는 게 아니라 네. 예 그게 인제 한국말로는 경찰들 동그라미지만 예. 또 일본어나 이게 인제 어. 일본 소설이니까 또 네. 다르게 뭔가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짧게? 그렇죠. 네네. 또 구스미가 "여자는 그런 동물이야." 아우 이거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네. 어쨌건 배경은 요즘이 아니라 뭐 수십 년 전인 것 그죠? 같다. 네네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공중전화 얘기도 나오고요. 아 그런데 역탐지를 네. 나오잖아요. "어서 네네. 도망가." 뭐 이거 있잖아요. 네. 유키의 역을 아주 상당히 잘해 주셨는데 잠깐 사이에 그 탐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 탐지를 물론 말을 늦게 그렇죠. "어서 말을 늦게 해서 도망가." 뭐 이런 식으로 말했을 수도 있는데 30초 뭐 네 이렇게 30 하지 초라고 않나요? 예 알려져 있죠. 근데 아까 요 정도면 네.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어쨌건 거기에는 예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음. 무엇보다 놀란 것은 이 구스미가 유키에를 범인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작전을 짰다. 근데 네. 혼자만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렇죠. 소통하지 라는 거. 않는. 예. 거기에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재밌는 소설이었고요. 이 네. 요코야마 히데오 그 단편집이니까 또 다른 네. 작품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다른 작품도 제가 여기에 6편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제가 요 작품만 읽고선 네. 썼는데 다른 작품도 읽어 보고 그러시죠. 재밌다고 한다면 다시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 네. 요코야마 히데오라는 작가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일본판 CSI 형사 미스터리의 최고봉. 네. 네. 제3 의 시효였고요. 들으신 소감 또 추천작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스칼렛 님이 답글을 남겨 줄 겁니다. 소통의 네. 장소로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시고 함께 방송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 네. 북텔러 스칼렛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